자, 봅시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OT처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 학교에 엄매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아예 없어? 좀 뭐 어떻다 그런 거? 진짜로? 오는 거야? 정보가? 알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을 내가 좀 주워 듣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팩트인 거 두 가지는 일단 등급 따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화작에 비해서 인원도 좀 적고요. 원래 처음에 1차로 신청했던 거에 비해서 인원 좀 더 빠졌다며. 여러분도 혹시 몇 명인지 알아요? 50몇 명 되나? 60명? 70이라고? 거기서 더 빠졌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그게 최소이고 아. 원래 거의 반반이었는데. 원래 반반이었어. 그게 빠져서 70인가? 그럼 1이 몇 등까지 1이야? 3명까지 1이잖아. 여기 있는 인원은 안 되잖아. 맞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면요. 엄매는 등급 따기가 제일 쉽진 않아요. 근데 몇 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등급이 그냥 수직 낙하거든요. 다 붙어 있어, 점수가. 그러니까 한 1, 2, 3까지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예민한 과목입니다. 이게 예민한 과목이고요. 이제 내가 평균 등급이 2다 그러면 이렇게 2가 나오면은 그냥 잘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냥 내가 평균 1이다라고 하면 평균 1점대다. 그러니까 내 전체 과목 평균 등급이 1점대다라고 하면 사실 1을 노려봐야 되겠지만 이제 일단은 한 2등급 나오는 것까지가 그냥 정말 최종 방어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70명이면 2까지 하면 몇 명? 몇 등? 7등 정도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7등? 8등까지 되나? 11%까지죠 여러분들. 그럼 8등까지겠네. 그렇죠? 8등까지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학년은 내가 어떤지 몰라. 여러분들 학년 어떤지 모르는데 여러분 학년 빼고 여러분들 바로 위디 학년이랑 바로 밑에 학년에 수업을 해본 내가 이제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 진여고 애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 아닌가? 아니야? 1학년 애들 진짜 잘하던데? 아니야? 왜냐면 시험 되게 좀 날카롭던데요.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문제가 여러분 학교 시험이 좀 날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치사했어. 여러분들 때는 1학년 때 혹시 문법 문제나 이런 거 2개 고르라는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진짜 기억이 안 나?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들 2개 고르라는 문제 내고 이래가지고 애들 멘탈 나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를 뚫고 이제 고득점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냥 그런 거에 좀 쉽게 힘들리지 않는 학생이라는 거거든.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학년도 그냥 이제 비슷할 거라고 이제 평행 추세 과정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문법 좀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그래서 걔네들을 좀 뚫어내는 게 약간 이제 기존에 2, 3등급 받고 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 첫 번째 이건 팩트. 그다음 또 두 번째 팩트는요. 학교 시험이 수능이랑 거리가 멀다. 그것도 맞아. 그게 맞는데 좀 오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 학교 엄매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시험 치고 나면 수능 엄매 다시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는 아니야. 일단 거리가 먼 건 맞거든요. 거리가 먼 건 맞는데 어차피 개념이 변하진 않아.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학 동안 할 건 뭐냐면 총 8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8주 동안 개념을 진짜 빡세고 상세하게 볼 겁니다. 빡세고 상세하게 볼 거고. 그래서 쌤이 사실은 지난 독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업 영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려고 보니까 중간중간 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업로드를 안 하고. 근데 아마 없을 거야. 엄매는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특히나 개념 설명할 때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내가 뭔가 좀 잘 안 된다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그 개념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8주가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거의 문제만 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수능 치기 전까지 문제를 한 10,000개는 넘게 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그 개념이 쌓였으면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양치기요. 왜냐면 어차피 나오는 개념이 달라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방식이나 종류만 달라질 뿐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수없이 많이 풀면서 그냥 그냥 단어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원래 준비하는데도 크게 이제 뭐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언어와 매체 과목인데 문제는 매체는 일단 안 다룰 거야. 매체는 안 다룰 거예요. 매체는 안 다룰 건데 혹시나 학교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학교 시험에 들어가는 파트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 기간에 설명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매체는 몇 가지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체는 사실은 이게 원래 있던 과목도 아니라서 사실 나는 배워본 적도 없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온 지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 다음 교육과정이 또 없어지는 과목이거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만 유일하게 있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 유형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그냥 기출문제 풀면 됩니다. 그냥 기출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풀고요. 수능 완성 풀고요. 그거 그리고 유형이 없는 게 그냥 사실 너무 다양해. 왜 여러분들 중학생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면 막 무슨 뭐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에 대한 뭐 이제 뭐 인터넷 예절이나 아니면 이제 글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형태만 비슷하지 않은 내용은 완전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뭐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문제 그냥 유형만 좀 파악을 해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체를 틀린다 가끔씩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이렇게 교우 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단톡방에서 평소에 욕을 많이 한다던가 그런 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페이지는 112페이지고요. 오늘 단어 먼저 할 겁니다. 2주 동안 단어 할 거예요. 2주 동안 단어 할 거고 이번 주 다음 주 단어 할 거고요. 다음 2주 동안은 의문 할 겁니다. 의문. 그다음에 그 다음 2주 동안은 문장 할 거고요. 그 다음 2주에는 이제 중세국어, 고대국어부터 중세국어 이렇게 할 건데 그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문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한글 맞춤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사실 수능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학교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아마 품사 이야기 2시간 내내 할 것 같아. 2시간 내내.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품사 이 단어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품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기를 좀 할게요. 필기할 경우가 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품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는 쉽게 말하면 단어의 종류를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를 나눠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하고요. 자, 문장 성분은요. 문장 속 역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 실제 정의는 아니야. 품사의 정의가 이게 아니고요. 문장 성분의 정의가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품사랑 문장 성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사실은 보통 이제 한 뭐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은 대체로 헷갈리진 않지만 이제 좀 가물가물할 거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단어의 종류예요. 종류. 그리고 종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태어날 때 어떤 종류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해? 변하긴 해. 변하긴 하는데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100이 있으면 변하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변하는데 조건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우리가 흔히 전미사라고 하죠. 특정한 전미사가 붙어서 변하는 거 아니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품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왜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얘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어떤 이제 역할로 쓰이냐에 따라서 매번
단어의 성분, 아니 문장의 성분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쁜 꽃이 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 라고 본다면, 자, 예쁜 꽃이 있다 할 때 예쁜이랑 꽃이 예쁘게 피었다라고 할 때 예쁘다, 예쁘게는요, 둘 다 의미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단어의 원래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 예쁜이라고 하는 건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죠,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잘안 보이는구나. 예쁜 꽃이 있다. 그냥 예쁘다라고 하는 게 상태나 성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관용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체온을 꾸며준단 말이야. 관용어의 역할을 하죠. 이게 역할이야, 역할이거든. 관용어의 역할. 자, 근데 이 예쁘게를 따지자면 똑같이 품사는 뭐야?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형용사예요. 근데 문장 성분은 어떻게 돼? 부사어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만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 성분은 이제 무슨 어로 끝나죠. 그리고 품사는 뭘로 끝나요? 무슨 사로 끝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역할, 얘는 종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문장 성분에 일단은 주성분과 부속성분이 있는데 뭐 자세히 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 할 거니까 종류로만 따지자면 뭐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어로 끝나는 거죠 전부 다. 그 다음에 관용어, 부사어, 그 다음에 독립어 이렇게 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해서 뭐 목적어, 그다음 고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어로 끝나는 애들은 그때그때 변하고, 자, 얘는요 지금 단어 파트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는 문장 파트예요. 문장 파트. 자, 그러면 우리가 품사를 나눠보자면 품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품사는 크게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죠. 자, 그래서 불변어, 가변어 얘는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잖아. 맞죠? 자, 그래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뭐로 가른다라고 얘기하냐면 형태로 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태로 가른다. 형태로 가르면 불변어랑 가변어가 돼요. 자, 거기서 가변어는 하나밖에 없죠. 용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불변어에는 뭐가 있는데? 첫 번째 체언, 다음 두 번째 수식어, 세 번째 관계어, 그 다음에 독립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체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 용어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뭘로 나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능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으로 나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안 외워도 돼. 다시 말할게요. 수능 때는 안 외워도 돼요. 내신 때는 좀 알아야 돼. 그냥 갑자기 그냥 기능에 대해서 그냥 또 물어봐. 그러고는 밑에 갑자기 품사 이름 적어놨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체온에는 주로 뭐가 있는데? 명사, 그 다음에
명대수죠, 명대수. 대명사, 수사.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자, 그리고 용어에는 새로 적었습니다. 새로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자, 해서 우리말의 품사는 총 몇 개입니까? 총 9품사입니다. 9품사. 그럼 얘는 뭘로 나눈 건데? 의미로 나눈 거예요. 의미. 그래서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품사는 총 9개.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175페이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맞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대부분은 명사입니다, 맞죠? 이게 사실은 명사 없이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명사는 이제 대상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오늘은 뭘 볼 건데?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종류. 자,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자면, 자, 명사는 문장 속에서 대체로 그냥 혼자서 뚝 쓰이는 경우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다른 말이랑 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조사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뭐 문장에 나왔던 그런 것들도 많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명사는요, 주로 우리가 제대로 갖춰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는 문장 성분을, 이제 빠진 문장 성분이 없이 모든 이제 것들을 다 넣게 되면은 이 문장의 대체로 명사는요, 조사랑 결합해서 쓰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잘 갈라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장 파트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예민하게 찾아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그 뒤에 어울리는 조사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는 대체로 뒤에 나오는 조사랑 연결돼서 쓰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사의 크게 종류 중에 보통명사랑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보통명사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닌 명사를 그냥 다 보통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명사를 그냥 둘로 나눈 겁니다. 둘로. 자, 둘로 나눴을 때 고유명사는 뭔데?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고유명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야. 이건 일반적인 거거든. 근데 산 중에서 한라산이야. 한라산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다가 이름을 딱 붙여줘. 그러면 그 정해진 그 특정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데? 고유명사가 되죠. 그리고 그 고유명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명사, 이거를 우리는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그 숙제로 복습하라는 것도 여러분들 나올 건데, 그냥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읽어만 보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뭐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정명사는 어차피 우리 중세국어 하면 다시 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근데 그러면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를 어떻게 구별하는데? 라고 했을 때, 고유명사에는 뭐가 안 붙을까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들이 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유명사는 붙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들을 쓸 수 있어. 그런데 박지성들이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들은 쓸 수 없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박지성이 누군지 알아요? 아, 알아. 자, 그 다음에 숫자랑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자체가 숫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제 숫자와 관련된 건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숫자랑 뭐 왜 결합시키겠어? 맞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된 말이랑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요거는 종종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흔히 지시어라고 하죠. 지시어. 그래서 이 그 저라고 하는 말을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 지시어가 붙어 있는 말은요, 지시 대명사도 있고 지시 형용사도 있고 지시 부사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시하는 말을 뭐 할 수 없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저 철수. 그럼 이 철수도 있니? 그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말이랑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고유명사라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철수를 탁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시하는 의미가 이미 이 고유명사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립명사랑 의존명사. 요것도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명사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명사를 두 개로 나눴을 때 하나는 자립이고 하나는 의존이야. 자립이 뭔데? 혼자 쓸 수 있는 명사. 맞죠? 자, 그 다음에 의존 명사는 뭐예요? 내가 혼자 쓸 수 없어서 앞에 반드시 뭘 필요로 합니까? 자신을 꾸며주는 말을 꼭 필요로 합니다. 소위 말해 관용어가 반드시 필요한 명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죠? 반드시 자신을 꾸며주는 관형사 아니야. 관용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의존 명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얘는 명사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의존 명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형태소로 따져봐요. 여러분들 형태소 뭔가 과거의 향기는 맡아봤잖아. 그렇지? 의존 명사는 그러면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혼자 쓸 수 없잖아,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절대 혼자 쓸 수 없거든요, 문장에서. 근데 그럼 얘는 형태소로 따졌을 때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라고 볼 때 이 의존 명사는요, 품사가 뭐야? 명사거든. 자, 얘가 명사기 때문에, 애초에 본투비 명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명사로 치는 겁니다. 뜻이 없어도 명사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의존 명사는요,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데요. 자립할 수 없어요. 근데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야. 왜 그런데요? 그냥 명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 정확하게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실질 형태소의 반대말이 형식 형태소거든요. 형식 형태소인데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딱 이 세 개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모든 말은 다 실질이에요. 그래서 얘도요, 명사기 때문에 그냥 실질 형태소고요, 명사기 때문에 그냥 자립 형태소입니다. 혼자 쓸 수 없는데. 알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자립, 앞에 있는 자립 명사 당연히 실질이고 자립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수능에 좀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어? 조사 생략되어 있다. 그렇죠? 자, 조사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조사 보겠지만 이런 조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격조사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주격조사고 얘가 목적격 조사거든. 맞죠?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 지는 의존 명사인데 무엇의 역할을 하는 의존 명사냐? 라고 하면 명사의 역할을 하는 의존 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수용을 할 줄 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명사를 생략한 상태로 썼지만 할 줄을 안다 이 말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이 뒤에 붙기에 가장 적절한 조사는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의존 명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다 라고 하면 이 따름 뒤에 뭐가 붙어있어? 이다가 붙어있어요. 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해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맞죠? 그럼 얘는 뭔데? 서술성을 띠고 있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집에 가는 대로라고 하면 이 대로도 의존명사죠. 얘는 뭔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의존명사가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것은 뭘까요? 것은 다들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술어도 되고요.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안다 라고 하면서 목적어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편적인 의존명사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 단위명사라고 하죠. 단위명사.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단어 파트에서는 단위명사랑 의존명사를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로 보면 돼. 근데 한글 맞춤법 파트로 가잖아요. 맞춤법 파트로 가면은 단위명사랑 의존명사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맞춤법 규칙이 다르거든. 얘는 앞말이랑 붙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앞말이랑 붙였을 수 있는 경우가 없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의존명사, 단위명사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똑같은 말인데 맞춤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서로 다른 말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요 나와 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둡시다. 이게 다 익숙한 단어들이야. 알겠죠? 익숙한 단어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의존명사를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뿐, 대로, 만큼 이런 애들이 뭐로도 쓰이는데 조사로도 쓰이잖아. 얘가 명사이기도 한데 조사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의존명사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조금 이따 보조사하면서 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117페이지에 명사의 특성 보고 명사 마무리할게요. 명사의 특성 가변, 불변어입니다. 그래서 형태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징, 꾸미는 말에 뭘 받을 수 있어? 꾸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쁜 꽃이 정원에 피었다. 예쁜 관용어입니다. 나의 꿈은 발명가이다. 나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죠. 명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다? 조사입니다. 조사가 안 붙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적절한 조사를 내가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사가 붙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보조사 지우고 또 적절한 격조사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조사를 많이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사랑 관련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거 옆에 나와 있는 명사형음이랑 명사파생전매사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대명사 보면 대명사에서 중요한 거 요거 대명사의 종류 봅시다. 대명사의 종류. 요거는 내신에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는, 그러니까 대명사가 여러분들 뭔지는 알잖아. 명사를 대신하는 말 맞죠? 자, 그래서 대명사에는 뭐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칭 대명사가 있는데 인칭이랑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여러분들 그냥 뭐 보면 다 알아요. 맞죠? 나, 너, 우리, 그 다음에 뭐 당신, 그 다음에 뭐 그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칭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이것저것 그것 이곳 저곳 그곳 이런 것들은 전부 뭐 지시 대명사고요. 맞죠? 자, 그 다음 뭐 여기 저기 이것도 전부 이제 지시 대명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 그리고 제비칭입니다. 미지칭, 부정칭, 제비칭. 자, 그래서 미지칭은 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안일미라고 되어 있죠. 안일미. 그 다음에 부정칭은 뭐라고 되어 있어? 아니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미지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지 모르는 대상을 미지칭이라고 하고요. 부정칭은 뭐냐면요. 누구를 특정하지 않는 걸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미세하게 미랑 부의 차이가 있는데 혹시 안일미자랑 아니부자의 차이, 의미 차이 혹시 아나요? 이 미가 아니다라는 건 알잖아. 미완성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불완전, 부와 불은 똑같은 말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부와 미는 미세하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쟤는 미지치고 쟤는 부정치니까 똑같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따지고 보면 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알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알지 못한다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 미는요 뭐냐면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못하는 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미를 씁니다. 알겠죠? 그럼 불은 언제 쓸까요? 안 할 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 왜 정하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알지 못하는데? 누군지 알지 몰라서. 알겠죠? 자, 그래서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밖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면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럴 때 미지칭을 씁니다. 알겠죠? 그럼 부정칭은 뭔데? 정할 필요가 없을 때 부정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초콜릿을 누구든지 먹어도 돼 라고 할 때 누구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며. 맞죠? 자, 그래서 정할 필요 없는 거야. 말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하고요. 미지칭이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미지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미지칭 보면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요거는 좀 별표 쳐주세요. 미지칭이랑 부정칭이 헷갈릴 때 주로 어떨 때 헷갈리냐면요. 의문문일 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라고 하면 이거는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좀 잘 드러나거든, 평서형 문장에서는. 근데 의문형 문장에서는 좀 유의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만나러 가는 게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누구 얘가요 사실은 중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미지칭이야. 근데 나 누구 만나? 라고 하면 이거는 뭔데? 그냥 대명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야. 근데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단어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원래 언어 파트에 담화 파트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담화 파트에서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할 때 누구랑요, 나 누구 만나러 가 라고 할 때 누구는요 종류가 다릅니다. 대명사의 종류가 달라요. 알겠죠? 이렇게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 그 누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지칭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무도 소식도 듣지 못했다 라고 하면 이 아무도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잖아. 근데 전체면 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전체면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에 해당한다? 부정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게 누가 소식을 못 들었는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아무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칭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말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 라고 하면 자기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 속에서 한 번 나왔던 대상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제귀칭 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제귀칭 대명사에서 그러면 좀 유의해야 될 거 뭘까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저희. 두 번째는 당신. 요거 두 개 주의해야 되죠. 저희의 뜻이 두 개가 있고 당신의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냥 얘가 제기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부산 사투리로 따졌을 때 그냥 지 넣어보면 됩니다. 지 말만 한다. 그는 지 말만 하는 그는 지 말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 라고 하면 이거는 제기칭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당산이 어디냐? 당신.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예로 들자면 할머니께서 이게 사실은 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제기칭이라고 쳐. 알겠죠? 이제 앞뒤 상황, 앞뒤 문장이 더 있으면 이게 제기칭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얘가 어찌됐건 할머니께서 당신의 이름을 쓰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할머니께서 당신 본인의 이름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쓰이는 당신은요, 여러분들 뭐 넣어보면 돼. 그냥 지 넣어보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지 이름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제기칭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문맥상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를 넣어봤을 때 말이 돼. 그럼 얘는 제기칭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당신 좀 유의해야 되고요. 왜냐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건 2인칭이죠. 인칭 대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저희라고 해서 이제 1인칭 대명사죠. 1인칭 대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인칭 대명사로 쓸 수 있죠. 나를 포함한 우리를 낮추면 이제 저희잖아. 맞죠? 자, 근데 그거 말고 아이들이 저희끼리 놀고 있다 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지들끼리 놀고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지들끼리 놀고 있다. 지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 그럼 얘는 제기칭으로 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기칭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 두 개 많이 물어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 대명사 파트는 실제로 단어 파트보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여기, 저기, 거기, 그 다음에 뭐 저희, 너희,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담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담화 파트에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능에 담화 나왔죠. 공짜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들 될 겁니다.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자, 다음 요거 그 지시어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 그 다음에 이것 저것 이놈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는 하나의 분사입니다. 얘는 하나의 분사야. 왜냐면 띄어쓰기 안 하잖아. 맞죠? 하나의 분사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뭔데? 관용사 플러스 명사야. 왜 그런데? 띄어쓰기 돼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관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명사의 특징. 그리고 관용사와 결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새 그이 뭐 모든 우리 이게 안 돼. 어느 우리 이런 거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체언임에도 불구하고 뭐랑 결합할 수 없어? 관용사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요런 것들 보통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제기대명사가 두 번 쓰였습니다. 자,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자기 나라로 보냈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자기 차를 타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이 자기 이거는 둘 다 뭐야? 지금 제귀대명사로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예시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위에 지금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자기 나라로 보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어디로 보냈다는 거야? 이 사람 나라는 영국이고 이 사람 나라는 한국이거든. 이거 어디로 보냈다는 뜻이야?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거 중의적인 문장이에요. 중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리키는 게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애초에 문장을 고쳐야지. 문장을 고치거나 또는 앞뒤 문장을 통해서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의성을 띠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체온이 여러 개인 거야. 이해되죠? 체온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제기대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중의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문맥상으로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수사. 수사는 크게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양수사랑 서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사는 뭔데?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서수사는 뭔데?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 둘, 셋, 1, 2, 3, 4, 5 다 알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정수, 부정수라고 하면 정수는 뭐냐면 정해진 숫자를 말하고요. 부정수는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해서 한, 둘, 서너, 예닐곱 이러면 뭐야? 정해지지 않았어. 대여섯 이런 것들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수고요. 정해진 말은 이제 숫자는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양수사는 뭐 별거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서수사는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제1, 제2, 제3 이런 식이거든. 자, 그래서 제1, 제2 이거 있죠. 얘네는 묶어서 한 개의 형태소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맞춤법 하게 되면 맞춤법 파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서수사잖아. 맞죠?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말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은 수사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수관형사도 있습니다. 수관형사도 똑같이요. 양을 나타내는 말이랑 순서를 나타내는 말 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1, 제2, 제3이요. 수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은요. 수사로 쓰일 때도 있고 수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품사로 쓰인다라고 해서 품사 통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수관형사로 쓰일 때 띄어쓰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1장, 제2장, 제3장 이런 것들이 있어. 제1장, 제2장, 제3장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얘가요 단위명사거든. 뒤에 있는 말은 얘는 뭔데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입니다. 자, 숫자를 나타내는 수관형사야.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얘네 둘 사이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단위명사는요 앞에 순서를 나타내는 수관형사가 오면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맞춤법에서 붙여 쓰는 걸 허용해서 요거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요 제1장을 붙여서도 쓸 수 있고요 띄워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띄웠을 때 절대 띄워 쓸 수 없는 방법 하나가 있어. 이게 뭔데? 제 띄우고 1장은 안 돼. 왜 그런데? 얘네가 하나의 형태소라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물어볼 때 요거 가지고 많이 물어봅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제1장 이러니까 제 띄우고 1장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얘는요 띄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데? 얘는 하나의 형태소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만 좀 알아두면 됩니다. 소수상.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수사는요 일반적으로 수사도요 일반적으로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는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꾸밈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 둘이 한편이야 저 셋이 단짝이야 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지시관형사라고 합니다. 지시관형사 지시하는 의미의 관형사거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관형사만 붙는 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도요 관형사의 꾸밈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럼 관형사의 꾸밈을 도대체 누가 받는데요? 그냥 보통 명사가 많이 받습니다. 알겠죠? 명사가 많이 받고요. 대명사는 애초에 아예 받을 수 없어. 대명사는 아예 받을 수 없고요. 수사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특징. 자, 다음 넘어가고요. 수사는요 접수사나 접미사가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접두사랑 접미사가 붙는 게 누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대명사들이 있죠. 대명사들 중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을 수 없는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명사는 전부 다 되지. 명사는요 접두사나 접미사 다 붙는 거 가능해요. 근데 대명사들 중에서는요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는 게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냥 알아만 두면 됩니다. 요거는 뭐 별로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는 좀 봅시다. 수사가 뭐처럼 쓸 수 있다? 부사어처럼 쓸 수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될까요?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사과를 하나 먹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하나 먹었다라고 치는데 이 하나는요 지금 문장으로 따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역할로 따지면 이렇게 먹었다를 꾸미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말 아까 쌤이 품사 뭐랑 뭐만 있다고 했어요? 명사랑
관형사만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명사랑 관형사가 둘 다 용언을 꾸밀 수 있어? 없거든요. 맞죠? 자, 다시 명사가 아니라 수사죠. 수사랑 관형사는 둘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용언을 꾸밀 수 없습니다. 서술어를 꾸밀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지금 하나 먹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술을 꾸미는 거 맞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 전부 체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체언 단독으로 쓰였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체언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있어요? 조사 생략해서 쓰잖아 우리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언 하나가 그냥 혼자 쓰여서 부사어처럼 쓰였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냥 현장에서 선지 읽고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고 그냥 그냥 이런 단어를, 이런 문장은 내가 전에 본 적 있어 라고 하는 그냥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장 읽고 얘는 분명히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서술어를 꾸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체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관형사가 아주 제한적인 품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형사는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관형사는요 다른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체언은요 문장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체언 단독으로 그냥 다른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23페이지 용언입니다. 품사를 배우는 이유 용언이랑 조사 때문입니다. 품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용언이랑 조사 때문이야. 품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품사와 관련되어 있는 한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용언이죠. 용언. 자, 그래서 용언할 때 이 용자가 무슨 말인데요? 한자 그대로 하면 쓸 용자야. 쓸 용자. 근데 그럼 이 용이 왜 붙었는데? 뭐가 있기 때문이야? 활용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활용한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태가 변하고 다른 형태로 활용이 된다는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형태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형태도 있는데 그 원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용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도 있다? 기본형이라고 하고 기본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모든 문장과 단어를 볼 때마다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용언에 무엇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기본형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간판 보이면 간판에 있는 용언도 그냥 기본형 생각하세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용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푼다는 건 마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한 2점, 3점짜리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나는 개인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개념이 있고 그냥 문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매번 다르게 적용해야 되고 막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적당히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적당히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생각.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문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일단 그 변하지 않는 어떤 토대가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얘는 처음에 배울 땐 당연히 외워야겠지. 근데 어느 정도 외우면서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갇혀지잖아. 그럼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는 거야. 1 더하기 1을 생각해서 대답합니까? 안 하잖아. 맞죠?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외우면서도 배웠고 개념도 배웠을 거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이 뭐 함수 생각하면서 근의 공식을 뭐 지금 막 뭐지 이러면서 막 생각하냐?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외우면서 배우겠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 쌓이고 나면 얘는 외울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려. 그럼 그게 토대야. 그럼 그 토대를 바탕으로 토대에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문법은. 맞잖아. 그러면 토대에 벗어나는 걸 뭐 해야 돼? 그냥 외우는 겁니다. 걔는 외워야지. 걔는 외우는데 얘네가 갖춰질 때까지 어느 정도 외우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토대가 갖춰지고 난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대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 토대에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토대에 해당하는 것들은 딱히 외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하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토대에 벗어나는 건 뭐예요?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용언이 그렇습니다. 기본형을 생각하고 그 뒤에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언에는 품사가 2개가 있습니다. 뭐뭐 있는데요? 동사랑 형용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뜻이 뭔데요? 움직임, 작용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죠. 형용사는 뭔데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이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 아는 거. 자, 그래서 용언의 종류, 동사, 형용사 뭐 쭉 다 있고요. 자동사, 타동사 다 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상형용사랑 지시형용사만 좀 볼게요. 자, 지시형용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시어가 들어가겠지.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 이, 그, 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리하다, 뭐 그리하다, 저리하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형용사는 전부 뭔데? 성상형용사입니다. 그럼 성상이 뭔데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성상이라는 말은 형용사 아니고도 가끔씩 쓰이긴 쓰이거든. 자, 그래서 성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성질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형용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성성형용사 이렇게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쉽지 않은 예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한 2개, 3개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채로 거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거르는 기준이 하나 있어. 그게 걸러. 근데 좀 애매해. 그러면 뭐야? 2번째 기준까지 걸러. 3번째 기준까지 걸러. 보통 그 정도 되면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다 판별 가능합니다. 대체로 첫 번째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야. 근데 1, 2, 3, 4, 5까지 다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애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알아만 두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능에선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호한 거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선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학교에서 다루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뒤로 넘어가서요. 이거 순서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봅시다. 내가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건 뭔데?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계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다른 학교에 만덕고등학교 시험이었는데, 만덕고등학교 시험에서 문장 파트 문제였거든. 문장 파트 문제여가지고 막 이제 뭐 이런저런 막 이제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막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애가 서술어가 동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랑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예시로 되어 있는 서술어의 종류 중에서 3개는 동사였고 하나는 형용사였거든요. 그 4개 중에 1개 다르다가 들어가 있어요. 다르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란 말이야. 그거 전교에 알고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다 하더라고. 다 틀렸대요. 찍은 사람은 맞췄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잖아. 그게 문장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이런 경우로 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근데 예시가 틀렸어. 예시가 왜 틀렸는데 다르다라는 단어가 1개 들어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내기 좋아하는 형태가 뭔데? 동사 사이에 형용사 끼워 넣는 거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어 파트가 아닌데도 끼워 넣어요. 문장 파트인데도. 배웠잖아. 이러면 할 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나온다, 용언이 나온다.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동사랑 형용사 구분부터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동사랑 동사 구분해줘야 되는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데요? 요겁니다. 요거. 부동의 1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판단 순서에서 일단 이거부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야.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는 뭐야? 서술어가 있으면 먹는다. 기본형이 먹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는, 요거만 판단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는을 넣어서 말이 되면 동사죠. 는을 넣어서 말이 안 돼.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쁘다는 예쁜다가 안 돼. 맞죠? 근데 먹다는 먹는다가 되잖아. 그래서 결론 뭐야? 먹다는 동사.
예쁘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을 여기 어간과 어미 사이에 넣는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통용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따지자면 뭔데? 얘네 두 개 묶어서 한 두 번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얘를 왜 두 번째로 넣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도나 목적 그리고 청유형 어미로서는 형용사를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명령형이나 청유형 중에서 형용사를 잘못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이제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 건강해라, 행복해라. 건강하다, 행복하다는 형용사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지금 행복하자, 그 다음에 건강해라, 우리는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맞춤법 틀렸어. 맞죠? 왜 그런데?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를 썼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건강해라, 즐거워라 안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건강해라, 행복해라. 얘네는 형용사라서 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놓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진행형 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 1, 2, 3으로 판단했는데 다 말 돼. 그러면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뭘 가르는 건데? 넣어서 말 안 돼, 그럼 형용사. 넣어서 말 안 돼, 형용사. 넣어서 말 안 돼, 형용사. 형용사 거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순수한, 퓨어한 그 동사만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르는 순서를 생각을 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 그냥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 가능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이는 건 가르는 기준보다는 대체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가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어 있잖아.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보면 말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처음으로 올라가. 기본형 찾아. 그러고 뭐 해? 1번, 2번, 3번으로 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요거만 붙여놓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형 찾고요. 기본형에서 1번, 2번, 3번 이걸로 갈라가지고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냥 여기에서 매몰되지 마세요. 문제에서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보통 수능형이나 이런 거에선 전부 다 나와. 이게 보기로 전부 다 나오죠. 그런데 내신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요거만 그냥 딱 떼가지고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매몰되기 쉬운데 헷갈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다른 것도 넣어보세요. 알겠죠? 그게 제일 판단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헷갈리지 않고. 알겠죠? 이거는 유의하세요. 동사랑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자,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용어에는 공통점이 있죠. 달리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 라고 하면 얘는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맞죠? 자, 동사랑 형용사인데 얘는 달리와 다, 예쁘와 다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달리, 예쁘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잘 잡혀있는 학생이 있고 좀 아리까리한 학생이 있을까? 어간, 어근 뭐 이러면서. 맞죠? 자, 그러는 순간 사실은 내가 단어 공부가 좀 잘 안 됐다고 본인 스스로 인지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될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죠? 어간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어간의 정의가 뭔데?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거 쌤이 좀 강조하는 이유는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거든. 근데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변하거든. 자, 우리가 보통 문법을 공부하잖아. 이건 영어 문법이나 한글 문법이나 우리 문법이나 다 마찬가지야. 문법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배우는 게 뭔데? 꼭 예외 배웁니다. 맞죠? 왜 그런데? 예외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말도 예외가 많은데 영어도 예외가 많죠.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어간의 사전적 정의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맞아. 근데 안 변해? 사실은 변해. 그래서 변하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예외 또는 불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인 거야. 문법 생각할 때 쌤이 아까 토대 원칙 생각하라고 했잖아.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변하는 건 전부 뭔데? 불규칙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변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것도 규칙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데? 어미라고 하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미의 종류를 살펴보러 갈 겁니다. 어미의 종류. 음. 128페이지로 넘어봅시다. 128페이지. 자, 어미는요, 크게 어말 어미랑 선어말 어미는 아니죠. 이 선이 뭐야? 먼저 선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말 어미 앞에 붙는 건데, 그러면 어말이 무슨 뜻인데? 단어의 끝에 붙어 있다 이 말이겠죠. 맞죠? 단어의 끝에 붙어 있는 어미를 어말 어미, 그 앞에 붙어 있는 애를 선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말 어미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어말어미의 종류 일단 첫 번째 종결어미 있습니다. 종결어미 뒤에는 보통 뭐가 붙어요? 문장 부호가 붙죠. 물음표가 붙든 마침표가 붙든 문장 부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하죠. 자, 그다음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뭔데?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연결어미가 쓰여 있어. 그럼 그 문장의 종류는 대체로 뭐가 됩니까? 이어진 문장이 되죠. 맞죠? 자,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밑에 마지막 전성어미 있습니다. 전성어미 할 때 전성이 무슨 뜻인데? 그치. 자, 성은 성질이죠. 전은 뭔데?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성질을 전환시키는 어미라고 해서 얘를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미 중에서 제일 유의해야 되는 건 뭔데?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어미. 그렇죠? 자, 그래서 전성어미 세 종류는 이거는 그냥 숨 쉬듯이 외워놔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종류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얘만 알면 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원래 기본형이 뭔데? 하다야. 맞죠? 다에 지금 하다에 다가 빠지고 지금 기로 바뀐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다도 다하다겠죠. 자, 그 다음에 아름답게는 뭐야? 아름답다잖아. 맞죠? 다에서 아름답까지가 뭐야? 어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을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어간과 어미를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기본형을 찾아야지만 어간과 어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어간은 어디까지가 어간인데? 다 앞에까지가 전부 어간입니다. 알겠죠?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답까지, 그러니까 아름답까지가 어간이야. 알겠죠? 아름답까지가 어간. 자, 그래서 뒤에 다가 개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어미. 자,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전성어미에 해당합니다. 어말어미에 해당합니다. 어말어미. 자,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요, 주로 뭘 나타냅니까? 시간 나타내고요. 그 다음 또 뭐 나타내요? 높임 표현 나타내죠. 크게는 요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시간, 그 다음에 높임 표현, 대체로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